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그중에서도 특히 사면 초과 상황인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한국 경제의 대들보입니다. 그 주역인 삼성전자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주가 상황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 거의 9만 원에 가까워서 10만 전자 외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현재 5만 9천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또 다른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는 좀 나아 보입니다만은 이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이 부진한 상황을 SK 하이닉스가 과연 채워 넣을 수 있을까 미지수입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고전을 하게 됐을까요? 원인을 찾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선폭 미세화라고 하는 그거에 계속 성공을 해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둘째, 그 과정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졌는데 삼성전자는 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치킨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셋째는 1980년대, 90년대 반도체 선발업체, 그중에서 특히 D램 하면 전부 일본 기업들이었어요. 도시바니, 히타치니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이들이 성공의 늪에 빠져서 그냥 고객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거죠. 그 공백을 삼성전자가 채우고 올라왔던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폭 미세화에 성공해서부터 살펴보죠. 반도체는요, 선폭이 가늘어질수록 이 웨이퍼가 있잖아요. 여기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 용량도 커지고 계산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나노보다 20나노 제품의 용량이 크게 되는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거기에와 연결되어 있는 CPU라든가 GPU의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D램 분야에서 그 일을 아주 잘 해낸 거예요. 가성비도 아주 좋게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선폭이 미세화된다 라고 하는 게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D램 분야에서 그 무어의 법칙을 현실로 만들어낸 바로 그 장본인인 겁니다. 그런데 선폭을 줄이자면요, 더 정교한 제조 설비, 더 비싼 제조 장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선폭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공장 건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과거와 똑같은 한 공장당 똑같은 생산량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원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채산성을 맞추려면요, 선폭이 좁아질수록 공장의 규모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선폭 미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치킨 게임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00나노 때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 30개였다. 라고 하면 이게 10나노 수준으로 선폭이 좁아지면서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30개의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공장은 나중에는 3개 내지 4개밖에 남을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27개 사업자들은 누군가는 퇴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퇴출되고 누가 승자로 남을 것인가?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파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기업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이 말이죠, 그 투자에서 가장 과감하게 제일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본 기업들이든 미국의 마이크론이든 이런 데들은 아유, 제가 저렇게 나가니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 하고 뒤로 다 빠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D램 분야의 최강자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최후의 승자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세 번째 원인, 이거는 일본 기업들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원래 D램의 최강자, 이건 도시바, 히다치 같은 이 일본 기업들이었는데 이들이 새로운 시장 상황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시장은 변했는데 그들은 변하지 못했던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컴퓨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싸구려 PC들이 쫙 깔리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컴퓨터 시장은 대형 컴퓨터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 몇십만 달러 하고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PC 시장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PC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거를 IBM이 또 따라 만들게 되고 그것을 우리 한국의 삼덕 컴퓨터나 대만 컴퓨터 회사들이 또 카피를 하고
컴퓨터 하나에 뭐 $1,000, $2,000짜리 그런 싸구려 PC들이, 컴퓨터들이 시장에 쫙 깔리게 된 거예요. 과거에 컴퓨터라고 하면 거대한 회사들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컴퓨터 하나씩을 다 갖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 값은 어떻겠습니까? 싸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어땠느냐? 매우 비싼 반도체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 싸구려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일본 기업들도 싸구려 D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은 그거를 잘 해왔던 거예요. 일본 기업들은 비싼 거, 정교한 거,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정교하게, 더욱더 수명이 긴 그런 반도체들을 계속 개발해낸 거죠. 근데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해요? 안 팔리잖아요. 망한 겁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기업도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은 다 삼성 것이 된 거죠.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성공을 거둔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한계에 부딪혔어요. 5나노, 3나노 뭐 이렇게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제 1나노까지 되잖아요. 1나노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자 단계로 가게 되는 거래요. 저는 뭐 이 물리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 회로 간에 서로 전기 간섭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더욱 미세화를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그런 미세화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성공률도 낮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서 생겨난 현상이 HB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인 겁니다. High Bandwidth Memory라고 하는 거,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의 D램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 연결시켜 놓은 거다. 그게 바로 HBM 이거든요. 근데 이 HBM이라고 하는 건 AI 개발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훈련시키려면 GPU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GPU가 데이터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U하고 메모리는 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그 GPU의 짝이 되는 기존의 D램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GPU도 제대로 성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D램의 선폭 미세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그걸 그러면 차곡차곡 쌓아보자. 그러면 좀 속도가 빨라지게 될 수도 모르겠다. 그렇게 여러 장 쌓아서 연결을 한 거죠. 그것 SK 하이닉스가 잘 한 겁니다. 삼성이 그 HBM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이렇게 고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상 밖 사태가 뭐니? 이 챗GPT라고 하는 거,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AI가 지금처럼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AI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별로 열광을 하지 않았어요. 챗 GPT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만드는 오픈 AI나 또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큰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그들의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에 엄청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가입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이거 장사가 되겠네? 그래서 AI 개발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데이터 센터들은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일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가 바로 엔비디아의 이 GPU인 거죠. 그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GPU가 돌아가려면 메모리의 속도도 빨라야 되는데 그냥 D램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쌓아놓은 HBM이 필요하게 된 건데 SK 하이닉스는 그걸 계속 해왔고 삼성은 중도에 그걸 포기를 했던 겁니다. 포기라기보다 폐기라고 할까요? 돈도 안 되는데 괜히 그거 만들어서 뭐해?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과거의 시장 상황은 별로 돈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AI에 대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사태가 터지니까 삼성전자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HBM 생산에 다시 나섰는데 이게 기대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 C 제품들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요, 과거에 이건희 회장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까지 삼성전자 여기도 불량품 천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회사가 망한다. 중국이 따라오고 일본 거를 따라갈 방법은 없고 한국이 이렇게 불량률을 가지고 되겠냐. 이거 고치자. 완전히 태도 자체를 바꾸자 했거든요. 근데 그게 통했던 거예요. 그만한 설득력을 또 가지고 말을 했던 거죠.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이제 그럴 만한 리더도 없습니다. 그런 리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한국인들이 그런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과거의 성공 노하우, 이것도 안 통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성공 요인이었던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이것도 잘 안 통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파운드리, 즉 주문형 반도체에다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TSMC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한국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미국에다가도 그 공장을 새로 짓죠.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조 원 넘는 돈을 그 파운드리 공장을 만드는데 미국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요, 이 정도쯤 되면 다른 기업들이 겁을 먹고 물러서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 미국 기업들 말이죠. TSMC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 나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어 하고 같이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기업들이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미국만 그러냐? 일본 기업들도 반도체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쿠마모토라든가 홋카이도라든가 이런 데 말이죠. 그러면 삼성은 큰일 난 거죠.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투자만 하고요. 지금 고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한 이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투자를 하면 이게 귀한 자산이 되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게 자산이 아니고요.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고객이 없으니까. 공장은 만들어놨는데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런 상황이니까 돈이 안 벌리잖아요. 오히려 손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한국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의 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일본 반도체 기업 변화를 하지 못해 삼성이 어부지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요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반도체의 고민, 한국 반도체 위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싸우는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투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손 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중국 가서 그걸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거기다가 보조금을 줄게. 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투자하지 마. 그거 조건이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참 삼성으로서도 난감한 거죠. 미국에 투자는 해야겠는데 중국에 이미 있는 공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공장. 문을 당장 닫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정을 해서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받아두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즘 신문 기사들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지분을 매각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있다. 이거 중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이 기사로 지금 나돌고 있더라고요. 이거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자, 더 큰 문제요. 정말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인재 유출입니다. 인재가 유출된다. 사람 없으면 반도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탑티어 수준의 인재들 말입니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근무하는 첨단 반도체 인력들이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요.
지난 3월 매경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 있잖아요. 미국 메모리 업체죠. 마이크론에 삼성전자에서 200명이 옮겨가고 SK에서 100명이 이직했다. 이게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거를. 물론 마이크론이 이걸 밝히지는 않는 거죠. 근데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SNS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쭉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자에 있다가 마이크론으로 간 사람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크론만.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D램 인력이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또 6월 19일자 이 신문을 확인을 해보니까 엔비디아 있잖아요. 여기로 삼성전자 직원이 500명이나 이직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200명, 100명, 500명 그 정도면 사실은 이걸 심각한 인재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라들마다 모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공장은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돌리려면 거기에 반도체 설계도 하고 라인을 돌리는 인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재가 없는 거예요. 공장은 만들 수 있다. 근데 사람은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최소한 몇 년, 또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숙련된 인력들을 만들려면요. 이 맥킨지라고 하는 이 컨설팅 업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여기에 따르면요. 202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인력이 많으면 14만 6천 명이 필요하대요. 2029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동안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 공급되는 반도체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1,5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필요한 거는 14만 6천 명이에요. 그 매년 1,500명이 나오는데 2029년까지 9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13만 7천 명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미국이든 일본인들 어디 가서 인력을 구하겠냐고요. 지금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특히 한국의 인력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최근에 더욱 무서운 거는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국무성에다가 이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전용 비자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H1B라고 하는 그 취업 비자로 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 말고 거의 무제한 이민을 받아줄 수 있는 반도체 인력에 한해서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게 심각하게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요. 이거 사람 빠져나가는 거는 정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는 탑티어 수준의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든 인텔이든 또 엔비디아든 미국 기업 이런 데서 자 우리하고 같이 일합시다. 제안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hank you very much죠. 당연히 갑니다. 중국에서 오라 그러면 망설일 거예요. 아, 중국에 가야 되나? 그럼 애들은 어떡하지? 내 자식들 교육은 어떡하지? 뭐 잘못하면 이거 산업 스파이로 걸려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이 오퍼를 한다면 인텔과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오퍼를 한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가. 그것은 한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욱 또 미국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치가 기업을 어떻게 핍박할지 모르잖아요. 정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반기업적 정권이 등장을 한다면 재벌 기업들 난도질 당할 건 너나 뻔하거든요. 과거에도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고 또 반미 친중 정권이 등장하면 미국에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이런 판단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교육도 큰 문제일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의 첨단 인재라면요. 자기 자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공교육에서 그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들 채용하는 것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으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글로벌 교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인텔, 엔비디아 뭐 이런 데서 오퍼가 오면 얼씨구나 하고 가겠죠. 물론 정부도 이 산업 스파이법 같은 걸로 막아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으로 가는 거라면 엄격하게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저는 정말 걱정이죠. 우리나라의 산업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남아있는 산업은 정말 걱정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 오퍼보다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못합니다. CEO들한테도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야단 법석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CEO들 보상 수준이 미국의 반도체 CEO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많다고 야단이잖아요. 평등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 노조들이 여러 개가 생겨나고 있고 파업도 하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파격적인 오퍼를 해가면서 스카웃을 해가고 싶어하는 그 인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파격적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육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분명히 민족주의 교육, 민주교육 이런 것들로만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반도체 산업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더 나가서 이 신냉전 때문에 선진국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산업들은 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대상이 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이 자유세계에서는 제조업이 매우 강한 나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산업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런 산업들도 앞으로 국내적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